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소제목으로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 컬럼 선택이라고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위에서 만들어진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쓰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름을 쓰고 연산자를 쓰시는 거예요. 인덱스 연산자를 쓰시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문자열이니까 작은 덩어리 문자열로 그 컬럼의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좀 그 타이핑하기도 번거롭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도 뭐 대괄호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점을 하시고요. 점을 하고 컬럼 이름을 직접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비교해 보시면 두 번째 방법이 타이핑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얘보다는 얘가 가독성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사용할 수 있어요. 항상 사용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컬럼 이름이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컬럼 이름은 정말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문자열로 뭐 정말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있어요. 한글로도 만들 수 있고 영문자로도 만들 수 있고 숫자로도 만들 수 있고 숫자로 시작해도 되고 그냥 컬럼 이름을 그냥 0, 1, 2, 3, 4라고만 해버려도 돼요. 네. 근데 변수 이름은 우리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을 제가 정리를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변수 이름은 무엇으로만 만드셔야 되냐면 영문자, 숫자, 그리고 밑줄 언더스코어라고 얘기하죠. 언더스코어 이렇게 쓴 거 있죠. 이렇게 쓴 거. 밑줄만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고 숫자를 변수 이름에다 쓸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키워드 혹은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건문 만들 때 사용하는 if, 반복문 만들 때 사용하는 for, 클래스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def, 클래스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죠? 만약에 파이썬에서 함수 이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실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썸이나 리스트 이런 단어로 변수 이름 만들었던 적 있으시죠? 만드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쓰고 나면 그러면 썸이라고 하는 함수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 썸이라고 만들어진 변수를 지워버리기 전까지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함수 이름들이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함수 이름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사용했을 때에는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함수 이름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변수 이름은 영문자와 숫자와 밑줄,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고 파이썬의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컬럼 이름에다가 클래스 이렇게 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df.class 이렇게 써야 되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규칙에 어긋나는 이런 규칙에 반하는 컬럼 이름들은 두 번째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을 때와 또 어떤 경우냐면 컬럼의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 이름들이 있겠죠. 그죠? 속성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일 때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컬럼 이름 자체가 컬럼일 수도 있죠. 그죠? 컬럼 이름 자체가 컬럼즈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df.columns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컬럼의 이름들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컬럼에 있는 값들을 사용할 때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문법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고요. 자, 아까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 df가 데이터 프레임이었어요. 데이터 프레임 컬럼 몇 개 있죠? 3개가 있죠, 3개. 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자, 인덱스 연산자를 쓰자마자 뭘 보여줘요? 컬럼 이름들은 죄송합니다. 컬럼 이름들을 따옴표로 감싼 거를 보여주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city 이렇게 하면 뭘 주죠? city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무슨 컬럼? city라고 하는 컬럼. city 컬럼만 선택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df.ct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둘 다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요렇게 써드리는 게 요거는 요렇게 사용하시는 방식, 요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인구라고 하는 컬럼만 볼까요? 인구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df 그 다음에 팝 이렇게 하시면 인구라고 하는 컬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df.pop 이렇게 볼까요?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 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def, pop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는요, 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팝은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기 때문에 컬럼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시면 컬럼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메서드라고 하는 객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가독성도 좋고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항상 얘가 컬럼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주의하실 점입니다. 요거는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 팝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한 거고요. 얘는 우연찮게도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팝이라고 하는 함수인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팝은 여기 def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def.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객체.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 함수 객체. 컬럼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을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컬럼을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컬럼을 여러 개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 개의 컬럼을 함께 선택하실 때는 인덱스 연산자와 컬럼 이름을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인덱스 연산자.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리스트로. 예를 들어서 연도는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city와 팝만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요.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팝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우리 선택하고 싶은 컬럼 이름들을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 요거는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주의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자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 인덱스 연산자죠. 두 번째는 리스트예요. 그냥 컬럼 이름을 바로 쓸게요. 컬럼 이름 문자열로 이렇게 쓰는 거 하고요. 이렇게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선 인덱스 연산자가 들어가요. 근데 그 인덱스 연산자 안에 다시 또 대괄호가 있어요. 그 상태로 컬럼 이름을 사용하는 거는 두 개는 의미가 달라요. 얘는 의미를 설명드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한 개를 선택한 거고요. 컬럼 한 개만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시리즈 타입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한 개는 시리즈라고 그랬죠. 얘는 시리즈예요. 시리즈. 자, 그런데 이렇게 썼죠. 자,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러 개의 컬럼을 선택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 개의 컬럼을 선택하려고 한 건데 컬럼을 우연찮게 하나만 준 거죠. 자, 위쪽을 볼게요. 위쪽을 먼저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의 컬럼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이 3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죠. 컬럼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거 2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얘는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테이블 아니에요? 테이블이니까 판다스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러 개의 컬럼을 함께 선택하면 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 개의 컬럼을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인데 몇 개의 컬럼을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 한 개의 컬럼을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한 개를 선택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시리즈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결과가 시리즈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출력 보면 요거 다른 거 알 수 있어요. 출력하는 내용이 달라요. 팝 출력해볼까요? 팝. df. 팝. 자, 그 다음에 밑에서는 df. 대괄호 다시 팝.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얘는 요렇게 보여주고 데이터 타입이 요거다 이렇게 보여주죠. 이거는 뭐를 출력할 때 형식이에요? 시리즈를 출력할 때 형식이에요. 그렇죠? 얘는 여기까지는 모양 똑같죠. 여기까지는 모양 똑같은데 데이터 타입이라고 알려줘요?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구글 컬럼에서는 뭘 줘요? 이렇게 어떤 기능을 나타내주는 버튼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생기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출력된 모습만 보셔도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시리즈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테이블,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서로 다르겠죠. 시리즈냐 데이터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메서드나 연산들이 조금씩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얘와 얘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요거 부연 설명을 하자면 컬럼을 한 개만 갖는 데이터 프레임. 컬럼이 한 개인 데이터 프레임. 타입을 직접 써보셔도요. 타입을 직접 써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자, 프린트, 타입.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보세요. 복사해서 아규먼트로 넣어보시면 얘는 타입이 뭐래요? 클래스인데 무슨 타입? 시리즈 타입이라고 보여주죠. 시리즈 타입이라고 보여주고 밑에서는요. 프린트, 타입 요거를 복사해서 넣어보세요. 이거를 복사해서 넣어보시면 네. 대괄호 2개 쓴 거는 클래스인데 무슨 타입?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컬럼을 선택하실 때 인덱스 연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대괄호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대괄호는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덱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 이거는 리스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용법만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아시면 돼요. 얘는 인덱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호, 얘는 리스트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호. 그것만 구분하시면. 그래서 원소 한 개짜리 리스트를 넘겨준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컬럼을 선택하는 거를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행을 선택하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 행을 선택하시는 방법.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리즈에서 선택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자, 시리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레이블이 있었잖아요. 그죠? 레이블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레이블을 가지고서 선택하는 게 로케이션, 그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하는 게 I 로케이션. 두 가지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를 선택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문법이 있어요. 두 가지 문법이 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고 I 로케이션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반드시 정수만 쓸 수 있어요. 정수 기반 인덱스 이렇게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로케이션. 이거는 여기는 뭘 쓰는 거다? 행의 레이블을 쓰는 거다. 행의 레이블을 쓰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사용 방법은 우리가 시리즈에서 했었던 것과 동일하니까 설명은 생략할게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df.iLOC로 볼까요? 자, 첫 번째 원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뭘 주나요? 첫 번째 행을 이렇게 시리즈로 바꿔버립니다. 시티 컬럼에 서울이 있었다. 2역 컬럼에 2022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다. 팝에 0.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보여줘요. 이게 첫 번째 행. 첫 번째 행 한 개만 선택할 때는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행 선택하는 거.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행을 선택하는 거.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원래는 얘네들이 사실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서울, 연도, 그 다음에 인구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거를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것도 출력되는 모습도 유심히 봐주세요. 마지막 원소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ILOC를 쓰시면 되겠죠.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마이너스의 명수 인덱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죠. 네.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그럼 슬라이싱도 되겠죠. 슬라이싱도 될 거예요. 슬라이싱 ILOC를 사용한 슬라이싱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ILOC 앞에서 3개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뒤에서 3개라고 하시면 데이터 프레임 ILOC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뒤쪽에서 3개 이렇게 하겠죠. 이게 슬라이싱. 그래서 행을 이용해서 행 한 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행을 이용해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ILOC를 사용한 슬라이싱이고요. ILOC 생각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3개의 행을 선택하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되죠. 데이터 프레임 되는 거고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행 3개
선택하는 거죠. 근데 LOC는 이렇게 못 써요. LOC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인덱싱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loc 인덱스 0번 똑같이 보이죠? 서울이고 2022년이고 0.8이다. 똑같은 내용이 보이죠? 이게 LOC를 사용한 인덱싱이에요. 자,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 마지막에 행 레이블이 뭐예요? 마지막 행 레이블 5번이죠. 5번. 근데 로케이션 하고서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뭐만 쓸 수 있다? 실제로 행에 붙어있는 레이블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요거 주의하셔라. 요거를 주의하셔라.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도 달라져요. ILOC를 사용하실 때는 0, 1, 2 하고 3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0, 1, 2. 그죠? 근데 만약에 LOC를 사용하는데 df.loc를 사용하면서 슬라이싱을 3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실행해 볼까요? 0, 1, 2, 3까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OC의 결과와 ILOC의 결과는 다릅니다. 얘는 정말 이 레이블까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레이블까지를.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ILOC와 동일한 결과를 주시려면 요걸로 요렇게 자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슬라이싱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세요. 여기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행부터 레이블 3인 행까지를 선택하는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3이 포함이 된다.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함이 된다. 끝까지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이블 3부터 끝까지 자르겠다. 그럼 3을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게 데이터 프레임의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능일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의 문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고요. 요거는 텍스트 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개는 같은 코드예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그냥 괄호 그리고 조건식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하고요. 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LOC 그리고 조건식 이렇게 쓰는 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 두 개는 같은 코드예요. 이게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이것과 이런 코드와 이거는 같은 코드. 그래서 굳이 LOC를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LOC를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행을 선택을 해줍니다. 얘가 하는 일은 이 불리언 인덱싱을 하게 되면 조건식을 만족하는 식이 true가 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모든 행들을 선택해 주는 게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자료가 섞여 있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서울 데이터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경기도는 보고 싶지 않아요. 서울의 데이터들, 서울의 연도, 인구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서울을 선택하겠다는 얘기는 city에 있는 값이 city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이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은 거를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조건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데이터 컬럼 한 개를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맞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한 개를 선택하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시리즈가 된다 그랬죠. 시리즈는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죠. 서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자, 비교 연산 해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한 개를 선택하면 시리즈가 되고요. 시리즈는 비교 연산을 하면 비교 연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같은지 다른지를 전부 다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값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로케이션에다 주는 거예요. 이 값을 로케이션에다 주면 뭐만 선택할까요? 추루인 행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 로케이션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끝. 어때요? 서울의 데이터만 선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를 점 로케이션 이렇게 쓰셔도 똑같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불리언 인덱싱.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 하나 드릴게요. 가장 최신 자료를 보고 싶어요.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이런 건 상관없고 가장 최신 자료가 2004년이죠. 2004년 데이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 그 다음에 컬럼을 선택해야죠. 연도 컬럼이 같다. 뭐랑 같다? 2024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결과예요. 서울의 2024년도 데이터, 경기도의 2024년도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리스트를 가지고 했다면 아마 반복문, if문, for문, if문 이거를 다 써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준다. 이렇게만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게 이 불리언 인덱싱을 말씀드렸던. 코드가 되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아닌가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선택하겠다. 뭐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게요.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and or 낫을 못 써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두 개의 조건을 두 개의 조건 중에 적어도 한 개를 만족하는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런 키워드를 정확하게는 이런 조건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and, or나 키워드를 사용할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키워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대신에 and는 이렇게 or는 이렇게 not은 이렇게 not 요거 주의하세요. 물결 표시입니다. 물결 표시. 대신에 이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얘가 and라는 의미고요. 얘가 or라는 의미고 얘가 not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서 그 논리 연산의 순서를 명시해 주세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까요? 그럼 폰트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논리 연산자가 키워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and, or, not 이렇게 키워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리고 특히나 불리언 인덱싱을 할 때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and 라고 하는 기호 연산자 그 다음에 요거 파이프 연산자인데 or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not을 표현하실 때에는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and를 먼저 할 건지 or를 먼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 가지고요. 연산 순서를 반드시 명시를 해주세요. 명시를.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간 잠깐 드릴게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2021년 그리고 2022년 데이터를 선택하겠다.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거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도시가 서울이거나 5예요. 서울이거나 팝의 값이 1.2 이상인 데이터를 선택하겠다. 네, 요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요것 따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2021년도와 2022년도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선택하실 때 조건이 두 가지죠. 2021년도 이거나 2022년도이면 되죠. 5월로 하시면 되잖아요. 5월. 그죠? 2021년도이거나 또는 2022년도이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앞에 첫 번째 괄호에는 조건식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이어가 뭐랑 같은 거 2021이랑 같은 거를 찾으시고 죄송해요. 제 데이터에 2021년도 없죠. 22년 그 다음에 뭐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이어 그리고 같은 거 2022년 그럼 뭐밖에 안 나올까요? 22년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 데이터에는 21년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없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없어서 두 번째 조건 만족하는 것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면 22년도와 23년도를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를 22년도 여기를 23년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네.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5호 연산자? 네, 5호 연산자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5호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조건 반드시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조건 반드시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연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괄호를 쓰고 문자열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좀 번거롭죠. 그죠? 이거 조금 간단하게 쓰면 요것보다 조금 간단하게 쓰면은요. df 밖에 인덱스는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df 점 하세요. 점. 그럼 뭘 쓸 수가 있냐면 이어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괄호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갈 자리가 괄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갈 자리가 괄호. df 점 이어가 있잖아요. 이어. 같다. 2022년. 두 번째는 df 점 이어가 있어요. 같다. 2023년. 똑같은 결과를 주죠. 그죠? 위쪽처럼 쓰는 거하고 아래쪽처럼 쓰는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게 보기 좋으세요? 이렇게 코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위쪽보다 아래쪽이 좀 더 보기 좋지 않으세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 방식은 모든 컬럼 이름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두 번째 방법은 컬럼 이름들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컬럼의 이름이 함수 이름과 겹치거나 그 다음에 파이썬의 변수 이름 규칙에 반하거나 규칙에 틀리거나 그런 경우는 두 번째 방식은 쓸 수 없어요. 첫 번째 방식으로만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규칙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이렇게 쓰시는 게 코드를 작성하시는 것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뭐뭐이거나예요. 뭐뭐이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또는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자, 첫 번째 조건은 도시죠. 도시니까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고 city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서울 문자열을 직접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팝은 얘는 팝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얘는 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팝이라고 쓰려고 하니까 얘는 뭐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def, 팝.
이거는 함수라고 보여주죠. 그럼 얘는 이렇게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1.2 이렇게 해서 하시면 경기도 자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첫 번째 조건에서 서울을 다 찾아주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 1.2보다 큰 거를 찾아주기 때문에 경기도 자료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리언 인덱싱. 불리언 인덱싱.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게요. 대표적인 메서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의 메서드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점 describe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는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city, year, pop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개가 있는데 이 describe는 호출하실 때 반드시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describe라고 호출을 하셔야 되고요. 아규먼트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셔도 되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숫자형 데이터들, 숫자형 컬럼, 숫자형 컬럼,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숫자형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출력을 해줘요. 자, 여기서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널이 아닌 개수, 그 다음에 평균, 표준편차, 해석값, 그 다음에 사분위값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분위값이 뭔지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사분위값 그리고 최대값. 얘네들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숫자가 아니면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가 없죠.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경기도라고 하는 문자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형 컬럼들에 대해서만 정보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요약해 주는 건데 이어에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평균값은 얼마냐, 표준편차는 얼마냐, 최소값은 얼마냐, 최대값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거를 사분위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어려운 거 없으시죠? describe. 그래서 describe는 정보를 요약할 때 되게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head라고 하는 게 있어요. head. 자, head는 기본값 뭐라고 돼 있어요? 5라고 돼 있죠. 5.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파라미터 이름은 n이에요. 파라미터 이름은 n이고요. 이 파라미터는 무슨 타입이다? int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디폴트 아규먼트가 뭘로 세팅되어 있다? 5로 세팅이 되어 있다예요. 5로 세팅이 되어 있다. 자, 그냥 호출해 볼게요. 행 몇 개를 주죠? 5개를 줘요. 5개를 주고요. 여기다 숫자 줄까요? 3개? 자, 이거 뭐예요? 첫 번째 행 3개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헤드라고 출력하시는데 n 값을 주고요. n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몇 개, n개의 행을 출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n의 기본값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첫 5개를 줘요. 첫 5개. 자, 이거랑 반대되는 게, 자,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기능일까요? 데이터 프레임 ILOC 이렇게 하고 첫 번째 n개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얘와 같은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ILOC를 호출하는 거 대신에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거랑 반대로 끝에서 선택할 수가 있겠죠. 끝에서 선택하는 거는 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끝에서 3개만 선택해줘요. 이것도 기본값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5. 끝에서 3개의 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행을 선택한 거예요. 이 헤드와 테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헤드와 테일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데이터는 굉장히 많겠죠.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행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행의 개수가 뭐 몇백만 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00만 개, 200만 개. 뭐 요즘 100만 개, 200만 개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다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코드를 써버리면 여기 100만 줄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이렇게 딱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몇 줄만 딱 보더라도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컬럼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컬럼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앞에 있는 한 5개 정도의 행만 출력해봐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전체를 다 출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데이터가 큰 이런 시절에는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출력하시는 것보다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 이렇게만 출력하고서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헤드와 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요. 헤드와 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ILOC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랑 사실은 동일해요. 끝에서 3개 선택하겠다. 이거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는요, 숫자들만 보여주죠. 숫자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city에 대한 요약 정보는 보여주질 않아요. 자, 그 city에 대한 거를 할 때예요. city 하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value cou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얘 대신에 이렇게 하셔도 diff. data frame. city column. value count 이렇게 호출하셔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 시티 컬럼에 있는 값들이 몇 번씩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3번 등장하고 경기도 데이터도 3번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 컬럼인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문자열 컬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계는 같은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느냐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숫자들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통계량으로 계산하지만 문자열을 저장하는 컬럼인 경우에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서울은 몇 번 등장하느냐, 경기도는 몇 번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값들이 몇 번 등장하느냐가 문자열 데이터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전체 통계량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value count입니다. 그래서 value count를 하실 때는 문자열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문자열 컬럼은 이런 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value count.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서 문자열 컬럼에서 같은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카운팅 해주는 개수를 세주는 같은 문자열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개수를 세주는 함수가 value count. 그러니까 이름만 보시면 대충 이해가 돼요. value를 카운트한 게 몇 개냐? value의 카운트가 몇 개냐? 그게 value count.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조금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